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거친 국세가 260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원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총 지출액은 1년 전보다 43조 원 늘어난 417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국가 채무는 7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요청에 현지 시각으로 오는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통해 실질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업체 배터리가 탑재된 차종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내년 말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내년 1월부터 조금 더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말 발표될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2020년 1월 25일부터 상향 조정될 예정이고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제 시장 상황, 최근의 시장 상황은 우리 증시 흐름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이슈들을 앞에 두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작은 수급에도 굉장히 크게 변화가 가격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지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께서 대응하기가 어렵고 소위 말해서 수익 내기 어려운 장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FOMC 앞두고 있고요. 15일에 관세부가 지금 되느냐 마느냐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자, 오늘이 화요일이고요. 수, 목, 금, 토, 일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결정이 이제 슬슬 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조금씩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북한 지금 기싸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안보리에 지금 제재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도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연말까지 시한은 못 박아두지 않겠지만 미국에 대해서 다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죠. 그리고 아람코 상장 이후에 지금 외국계 자금 흐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딱히 호재는 없고 자금이 빠져나갈 이유, 원화가 지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이유만 지금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주가가 싸져가지고 PER, PBR이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인데 이마저도 녹록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는 해주는데 수량 자체가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어서 그리고 기관마저도 지금 안 도와줍니다. 시장이 우상향하기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은데요. 좀 힘을 내줘야 되겠죠.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나하나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부터 점검합니다. 코스피가 2094입니다. 계속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을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도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죠. 2095까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3% 상승이고요. 외국인이 62억 원 사는데 선물 쪽에서 좀 많이 사줍니다. 3,709억 원, 현물 쪽에서는 62억 원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기관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하고 270억 원 매수하는데 오늘은 투신 팔고 금융투자, 연기금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또 상승장에서 550억 원 매도인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약간 포지션 변동을 꾀하는지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 좀 강하게 오늘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보합이고요. 네이버가 지금 한 호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지금 계속해서 12만 원 공방벌이고 현대모비스는 우상향 지속적으로 합니다. LG화학은 지금 30만 원 다시 회복을 하는데 지금 제너럴모터스와 배터리셀 합작법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중국 쪽에서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로도 전해드렸다시피 이게 어제 나온 얘기인데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배터리들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 자체가 내년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지금 반영이 되느냐, 이게 어느 정도 상각이 되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소재 자체가 좋습니다. 소식 자체가. 그러다 보니 우상향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약세 흐름 가져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그리고 LG생건 빠지는 가운데 KB금융, SK텔레콤, 삼성물산은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약세 흐름 계속 가져가네요. 625.31포인트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627부터 623까지 밀렸다가 625 회복하는 모습. 그냥 위아래 밴드 한 4포인트 잡고 계속해서 그냥 답답한 흐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도 전 주체가 팔고 있고요. 외인도 팝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가기가 조금은 어려운 수급이다라고 보이실 겁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확인해 봅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지만 HLB가 오늘 올라주면서 장중에 10만 원도 터치를 했고요. CJNM이 오랜만에 올라갑니다. 펄어비스 19만 원대 밑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7만 5천 원대 부근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KMW가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5만 원대 밑으로 이탈이 됐고요. 슈젤,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빠지는 가운데 헬릭스미스가 HLB 오르니까 또 같이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지금 시총 지금 10위권 안쪽에서도 벗어난 상황인데 29만 1,000원대 지금 계속해서 뭐 빠지고 있고요. 원익 IPS, SFA, 고영, 컴투스까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달러 강세입니다. 1,193원까지 올라가면서 1,200원에 이제 7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잠잠하던 북미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국내 증시 오늘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씩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센트럴모텍, KM제약, 세미시스코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센트럴모텍인데요. 테슬라 효과에 대한 기대감에 센트럴모텍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6.27% 급등했습니다. 16,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가던 주가가 12시를 조금 앞두고 최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신형 사이버 트럭이 선주문 2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사이버 트럭 선주문량을 공개한 건데요. 한편 테슬라는 센트럴모텍의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센트럴모텍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KM제약은 중국과 동남아 수출 확대 전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2.41% 올랐습니다. 2,76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장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고가 3,265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KM제약이 최근 중국 최대 유통업체인 벵가드와 미니스톱, 하이24 편의점에 뽀로로 치약 등을 입점했죠. 중국 진출 이후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투심도 살아나고 있는데요. 한편 KM제약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OEM과 ODM 공급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진출과 더불어서 내년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일본이 독과점했던 투명 전극을 국산화했다는 소식에 세미시스코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7.34% 상승했습니다. 7,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 11시쯤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9,20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현재 휴대전화 터치 패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투명 전극 시장은 일본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세미시스코가 7년간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핵심 소재와 각종 첨가제 물질을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한편 세미시스코는 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쪽 소식인데 조선 쪽에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 출범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선업 네. 중에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다들 하실 것 같은데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네, 중국도 덩치를 키우려고 조선업종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자국 1위의 국영조선사 중국선박공업, CSSC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위가 중국선박중공, CSIC. 이름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회사 둘이 합병을 해서 중국선박공업그룹이라고 하는 CSG로 공식 출범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9년 7월 달에 어떤 분할한 이후에 다시 20년 만에 재합병이 이어진다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부문이나 상장 기업도 한 147개, 그리고 총 자산 규모가 132조까지 되고요. 직원 수가 31만 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 도시 규모와도 맞먹는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항공모함이나 어떤 상선, 석유가스 운반 이런 쪽까지 제조가 가능하게 바뀌어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어떤 중국 선박공업이 전 세계 2위, 그리고 중국 선박중공이 전 세계 3위 합치게 되면은 거의 한 19%까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작년 연매출의 합산을 봤었을 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산한 수치 이상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세계 주요 조선업체별 건조량을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현대중공업이 1위, 대우조선해양이 3위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견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면은 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친 부분들을 거의 따라오게 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건조 능력들이 상당히 커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우려감도 같이 살짝 이러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합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었을 때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 대한 의도가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별 구조조정을 할 의도가 상당히 큰 상황 쪽에서 그동안 양적 성장에 어떤 주력을 했었던 부분들이 올해 지금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이 합병을 통해서 자산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채가 감소되고 수익성이 늘어나는 흐름들을 가져가게 되죠. 그에 따른 변화와 함께 또 이번에 한국의 M&A 관련된 쪽에서 어떤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라는 시각도 상당히 큰데,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기업 결합을 위해서 지금 현재 EU와 그리고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6개국의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어떤 우리도 중국도 뭉치자 이런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시각들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선업계에 대한 영향력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큰 영향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워낙 한국 조선업에 대한 수주량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특히 작년부터 이어지는 수주가 7년 만에 중국을 제친 1위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올해 2년째 1위의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우려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국의 조선사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인건비 중심의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그렇게 크게 그게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은 일단 고부가 가치가 좀 선종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운반선인 원유 운반선이죠. VLCC,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쪽에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익성은 따라오려면 멀었다라고 보여지는 시각들인데, 하지만 이제 글로벌 발주가 이어져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10월까지 누적된 발주량을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38% 정도밖에 38%가 줄어든 현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올해에도 조선사들이 목표 대비 수주가 아직까지 위축돼 있는 상황들, 특히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50%대로 위축돼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분발을 하던가 아니면 발주가 늘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더 변화가 이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중기적으로는 중국의 조선업의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벌크선 같은 경우는 많이 중국이 따라와서 격차가 한 2.5년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선인 LNG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는 아직 7년에서 8년 정도 격차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괜찮은데 또 기술력이 빠르게 따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 요인들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일단은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쪽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 게 고용지표 발표가 됐는데 어제 견조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고용지표 관련한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고용지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을 갭상승을 끌어올렸던 대표적인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고용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미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고용이 잘 이루어져야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발표되는 비농업 취업자 수나 그리고 실업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당연히 이번에 발표될 소매 판매나 내년까지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비 지표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비농업 취업자 수가 26만 명, 그래서 20만 명대 이상으로 들어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업률도 3.5%대, 솔직히 부럽죠. 이런 강한 경제 체질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상황들인데, 일단 그와 관련돼서 고용지표의 세부 사항들을 한번 또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게 제조업이 지난 10월 달에 급하게 하락을 했다가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빠르게 회복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은 가는데, 하지만 이쪽은 염두해야 될 부분들이 GM 사태, 그러니까 즉 GM의 파업 사태죠. 그 파업에 복귀를 하다 보니까 나왔던 기저효과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너무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주된 추세는 아마 12월이나 1월 달까지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서비스업 관련된 쪽의 고용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쪽에서 변화 요인들로 체크를 할 수 있을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교육, 보건, 그리고 전문 사업 쪽에서 빠르게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근로자들이 주의감이 좀 두둑해지고 있다라는 쪽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고용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장 11일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보게 되면 고용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아마 매파적인 시각 쪽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살짝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약간 또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또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달러화가 강세로 가느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달러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던 부분들 쪽에서 저점에서는 빠르게 반등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추세적으로 복귀는 안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달러화의 추이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외국인들의 동향과도 연결되겠죠.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과 함께 그래도 고용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따라서 제조업 지표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비농업 민간 부분 고용과 이 미국의 복합 PMI, 그러니까 즉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다 합친 복합 PMI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고용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어떤 제조업 쪽도 당연히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턴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으로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대감은 살짝 높아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나오는 글로벌 지표들이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저점대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특히 오늘도 어제도 나왔던 한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보게 되면은 저점대에서 개선세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관되면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반응들이 시장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시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말이에요. 2020년 뭐 증시 전망들 지금 밴드 상하단 이제 열심히 또 증권사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리스크 잠깐 점검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있는데 이게 실패하면 리스크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헝가리 EU 탈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슈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타격이 정말 클까요, 소장님? 예, 지금 정도경께서 언급하신 두 개의 리스크,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은요, 덴마크 은행이죠. 삭소 뱅크라고. 거기에서는 참 묘하게도 해마다 outrageous prediction 해가지고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런 표지를 해가지고 좀 outrageous 같으면 황당한 내지는 좀 과격한 이런 전망들을 갖다가 이렇게 연초에 늘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언급된 그 부분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민주당의 상징인 당나귀가 공화당은 코끼리죠. 당나귀가 트럼프 대통령의 엉덩이를 뒷발로 차는 저런 만화를 그려놓고 투표함에 오른쪽은 여성이 보이고 왼쪽에는 복장이나 이렇게 캡이 모자가 보이는 걸로 봐서는 젊은 세대겠죠.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내용인즉슨 미국 민주당이 이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클린 스윕 해가지고 결국 상하원까지도 다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목에 보시면 driven by women and millennial이죠. 그리고 여성 투표자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민주당 쪽으로 기울지 않겠는가 하는 그 얘기가 이제 하나 언급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경선 과정에 있습니다만, 당 내부적인 경선 과정에 있습니다만, 바이든이든, 엘리자베스 워런이든, 버니 샌더스든 간에, 또 요즘 한참 또 떠오르는 젊은 지방의 시장도 있죠. 이름이 좀 어려워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등등이 있으나, 아직까지 파업하지는 못하고,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미국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좀 숨가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꼭 이렇게 지난번 2016년 선거 때처럼 전체 득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후보에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 좀 앞섰던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죽었다 해도 자신을 갖다가 지지하지 않을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아예 선거 유서도 가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지지층만 이렇게 결집시키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가면은 그래도 재선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컨센서스를 이루는 전망입니다만 삭스뱅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헝가리 EU 탈퇴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가운데에 오르반 빅토르 현재 헝가리 총리가 거기도 조금 이른바 운동권 출신으로서 학생운동권 출신으로서 이렇게 총리를 갖다가 하고 야당도 좀 하고 지금 다시 상당히 파워풀한 총리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헌법 법률 이런 것들 다 개정해서 장기 집권 체제로 돌입하고 우파 포퓰리즘을 갖다 표명하는 가운데에 여기 헝가리는 그게 문제입니다. 세르비아나 크로아티아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시리아를 비롯한 저쪽의 중동 지역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일종의 관문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민자 관련해서 처리와 관련해서 EU와 그동안 갈등을 많이 빚어왔는데 그래서 헝가리가 결국 영국에 이어서 EU를 탈퇴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니다만 워낙에 이 삭소뱅크가 원래 이렇게 좀 전통적으로 연초에 이렇게 황당한 전망이라는 제목까지 달아가면서 좀 이렇게 이슈화 될 만한 얘기들을 툭툭 던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초에도 무슨 비트코인 10만 불 간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쪽의 전략가는 1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1억이 넘는데 그 이후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그냥 여기서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하고 한 번쯤 사석에서나 혼자서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만약에 이렇다면 하는 경우를 한번 이렇게 상정해서
전 세계 시장 참여자들에게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삭소뱅크라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다라고 다들 거기가 어디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외에도 그렇다면 여기서 제시한 뭐 리스크 전망 중에 우리가 그래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나요? 예. 그 전에 삭소뱅크 같은 경우 우리 뭐 일반인들 특히 한국에서는 잘 그렇게 뭐 인지도가 높은 은행은 아닙니다만 국제금융시장에서 나름대로 여기 이름값 좀 하는 데입니다. 일단 리서치 자료 갖다 자주 내고요. 뭐 이렇게 FX 시장 같은 데도 저도 90년대 초반 이렇게 딜러 초년생 시절에 삭스뱅크라는 이름도 듣기도 하고 뭐 활발하게 프라이싱 코트도 하고 하는 뭐 그런 은행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외에도 이번에 2020년 얘기한 것 중에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이겁니다. ECB가 내년에 금리 인상에 나선다라고 지금 이렇게 삭스뱅크에서는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나섰습니다. 사파에 보면은 지금 제일 오른쪽은 지금 그 EU 새로운 집행위원장 독일의 그 5 자녀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도 꽤 긴 분이죠. 오늘 좀 제가 컨디션이 안 좋네요. 그 다음에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그리고 왼쪽은 아마 EU 정상회의 의장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ECB가 우리 생각에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 그리고 뭐 마이너스 예측금 금리 유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또 허를 찌르는 그런 전망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 또 시장은 굉장히 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지금 같은 마이너스 금리 내지는 제로금리, 초저금리 환경을 갖다가 더 이상 견디기에는 좀 한계에 이르렀다 하는 측면에서 나온 전망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눈길을 끄는 건 저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아시아 launched new reserve currency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고 있죠. 결국 미국 달러, US 달러 디펜던스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데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하고 중국을 상징하는 용이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사파를 그려놨습니다. 용 가운데는 또 AIIB라고 되어 있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1대1로와 더불어서 저 AIIB를 통해서 돈줄로 또 이렇게 아시아 주변국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쪽으로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이제 의도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인데 아마 우리가 IMF에서 스페셜 드로잉 라이츠라 해서 특별 인출권이라고 가끔씩 책에서 보았던 그런 비슷한 개념의 아시아 드로잉 라이츠 ADR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차원에서의 또 새로운 기축통화 체제를 갖다가 또 구축하는 데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이 전망도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굳이 꼭 2020년에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개연성과 또 저것을 노리는 어떤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불만이 많은 여타 국가들 사이에서는 항상 저것은 또 생각해 볼 만한 화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증시 리스크를 꼽을 때 요즘에 연준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게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있지만 그 부분과 정반대로 간다거나 통화 정책을 다시 미국 온마이웨이로 간다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왜 연준이 최대 리스크로 부각이 되고 있는지 소장님 조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요? 네. 글쎄요. 말 나온 김에 보니까 작년에 2019년 시작할 때 삭스뱅크의 그 10가지 전망 중에는 Trump tells to power, you are fired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파월 의장한테 당신 해고야라고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했죠. 연초에 그때 특히 작년에 이렇게 금리 인상 때문에 4분기 망가지고 했을 때 해바뀌고 나서 트럼프 어떻게 자를 방법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그때 외신에서 접하게 되고 방송에서도 언급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연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금년 7월 그리고 9월 10월에 있어서 3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처음에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때 미드 사이클 어저스먼트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은 경기가 나빴으라기보다도 현재 호황 국면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 번 내렸던 것이 어느덧 3번까지 왔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10월 FOMC에서 이제 당분간 또 금리 인상 또한 포즈, 이제 중단 모드로 접어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시장의 여러 가지 프라이싱은 뭐였는가 하면은 채권 시장이었건 뭐 증시건 결국 내년에 가서 금리를 더 내려야 할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주가나 국채 수익률, 뭐 환율 이런 데도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본다면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고용지표 뭐 벌써 어제 그저께해서 다루셨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시장의 예상이나 기대만큼 내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면 혹시나 금리를 올린다면 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연준발 리스크로 회자되는 걸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FOMC 바로 이제 여쭤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실 금리를 뭐 올리거나 내리기보다는 동결이 예상된다라고 시장에서 거의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말고라도 특별히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에 봐야 되는 거는 이번이 이제 12월 FOMC라서 또 이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죠. 바로 점도표입니다. 즉 3, 6, 9, 12월에 분기 말 달에 열리는 FOMC에서는 FOMC 위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올해 말, 내년, 후내년, 그리고 3년 후, 그리고 롱텀으로 봤을 때 적정한 정책금리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점을 찍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했고 주로 연준의 그 찍힌 점 가운데서도 중간값을 가지고 연준의 의지를 갖다가 뭐 우리가 조금 긴축적이다, 완화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왔습니다. 지난 9월 FOMC에서 제시된 점도표는 사실상 10월 FOMC에서의 추가 한 번 더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점도표에서 2019년도 점은 거의 한 군데로 몰려 있을 겁니다. 즉 지금의 1.5에서 1.75 사이에 되어 있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 그 중간값에 이렇게 점들이 모여 있겠죠. 혹시나 한 명 정도 뭐 이렇게 더 이제 마지막 회의니까 그거 뭐 다 몰려 있다고 보는 거고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이제 내년 후내년에 그 점도표에서의 중간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지난 9월 FOMC 이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했으니까 지난 9월 때 찍었던 점도표보다 한 클릭, 즉 25피 정도 더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쨌거나 시장에 질질 끌려가건 임명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하든 간에 결국은 끌려 내려오면서 금리를 인하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연준은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그렇게 뭐 기꺼이 나서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것을 갖다 해석할 수 있든지 혹시라도 점도표의 중간값이 내년 후내년에는 현 레벨에서 한 클릭 정도 25피 정도 더 올라가고 후내년에 뭐 2번 정도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점이 찍혀 있다면은 그거는 또 가뜩이나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와서 조금 힘이 딸려 하는 증시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일 닷새밖에 남지 않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추가 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팽팽하잖아요. 양 국가가. 중국은 조금 내줄 건 내주고 좀 하려는 의지도 있고 미국도 어느 정도는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게 쉽사리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시장 상황을 좀 같이 연결지어서 마지막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들 보고 있죠. 15일 날 지금 한 1,560억 달러, 우리가 그냥 뭐 1,600억 달러, 애초에 9월 1일 날 부과하기로 했다가 12월, 15월까지 이렇게 관세 부과를 연기시켜놨던 이 부분, 이른바 필수 소비재. 미국 소비자들이 이거 관세로 인해서 물건값이 비싸졌네라고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연기를 해왔는데 자 이제 만약에 1단계 무역 협상이 그대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만족이야 못하겠지만 상대가 서로 양측이 다 이렇게 이 정도면 무난하다. 이 정도면 적어도 체면은 깎이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미국에서는 그 12월, 15일 날 부과하기로 했던 그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죠. 또 그렇게들 다들 이해하고 지금 현재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타결 실패와 더불어서 12월 15일 날부터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관세를 갖다가 15% 때리는 거. 이거면 조금 시장은 너무 낙관적이었던 그동안의 프라이싱에 대해서 뭔가 급하고 또 과격한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후에 그러면 쭉쭉 뻗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과연 충분히 선반영된 시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퀘스천 마크고요. 그래서 다우지수 주간 차트를 제가 슬라이드를 보내드렸는데 위클리 차트에서 오른쪽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즉 지난주 주봉이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하루 시장이 이제 새롭게 주봉이다 보니까 어제 하루 움직인 것이 살짝 음봉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신다면은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다른 방송국에서도 다른 방송이나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캔들 차트가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간에 저렇게 아랫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나오면은 우리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또 뭐랄까요?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경우나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긴 하락 추세 끝에 나오는 아랫꼬리 달린 저거는 망치형이죠. 해머라고 해서 저거는 거의 예외 없이 추세 반전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긴 하락을 끝내고 강력한 꼬리를 갖다가 달고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오랫동안의 상승 추세 끝에 나오는 저 아랫꼬리 달리는 거. 여기서 양봉이냐 몸통이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저렇게 나왔을 때는 조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 패턴 자체를, 그 캔들 자체를 불러주는 게 이름이 다릅니다. 교수형이죠. 이른바 행잉맨입니다. 대학 교수님이 교수가 아니고 목 졸라 죽이는 교수형 집행 이런 것처럼 그 교수형입니다. 그런 시기라서. 그런데 이제 이 교수형은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적어도 망치만큼 100% 확신하기는 좀 힘들다. 이 부분은 꼭 하락 반전으로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이후 흐름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 첫 거래가 그 다음 나오는 캔들이 이 행잉맨에 의심되는 그런 패턴, 캔들 나온 이후에 음봉이나 낮게 시작하는 경우라면은 조금 이 교수형에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차원이죠. 자, 시간도 짧고 지금 스튜디오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이렇게 간략하게 합니다만 그냥 이진우의 시장 돋보기라든지 주식 투자 이진우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 핵심은 뭐냐? 그동안에 10월 16일 이후 굉장히 이제 미중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잘 달려왔던 시장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프라이싱은 끝났고요. 이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기서 더 이상의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모멘텀보다는 혹시나 이것이 삐끗했을 때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장에 아직까지도 차트가 말을 하는 시장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은 저렇게 그야말로 십수년에 걸친 상승세 끝에 그리고 최근에 또 그 혼조세 이후에 저렇게 오름세가 이어지다가 아랫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장 찌질한 건 여전합니다. 남들 빠질 때 조금 또 그나마 코스피는 오르고 있네요. 소위 말하는 베타가 마이너스인 주식처럼 남들하고 거꾸로 가는, 남들 갈 때 못 가고 남들 오히려 힘들어할 때 조금이나마 버티고 하는 이상한 주식시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오늘은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골디락스다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맞는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로는 코나이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이는 이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NFC를 활용한 결제라든지 교통카드 등의 사용 범위가 좀 한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NFC 기술이 좀 적용된 그런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이제 기아차 K5 같은 경우 스마트키 없이도 NFC를 활용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차량 시동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마트워치 등을 비롯한 웨어러블 기기에도 NFC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드 솔루션 업체 같은 경우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모습을 모멘텀을 좀 받아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나이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34억 원으로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코나이가 연속 적자를 벗어나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력 사업인 스마트 카드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꾸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다양한 제휴사의 할인을 이제 결제 시에 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 코나 카드 사업이 정착이 되면서 구조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지역화폐 운영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도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 카드형 강릉산 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모바일 앱 기반의 충전식 선불카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강릉시에 이제 관광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 모멘텀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고, 이게 멀리 보자면은 또 이제 4차 산업과 좀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11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죠. 올해 한 7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꾸준하게 이제 우하향을 보이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에 대한 수급도 12월부터 좀 개선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15,250원인데요.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정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웹툰 관련주인데요. 미스터 블루입니다. 기본적으로 웹툰 플랫폼 업체죠. 온라인 만화, 그리고 제작, 유통, 그리고 만화 출판업 등이 이제 주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웹툰 시장에 대한 고성장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웹툰이 무료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웹툰도 돈을 보고 돈을 주고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게임 부분 모멘텀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의 자회사인 블루포션 게임즈가 개발하고 또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에오스 레드가 견조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죠.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10위권대 순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게임사들의 대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들, 달빛 조각사라든지 V4, 리니지 2M 이런 것들이 전부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작 게임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블루의 자회사 게임인 에오스 레드 같은 경우 견조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대작들이 모두 출시가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도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에오스레드의 IP를 활용한 콘텐츠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한 게임 최적화 작업과 언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에오스레드의 해외 서비스를 꾸준히 좀 진행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웹툰 플랫폼에 자체 제작 웹툰을 좀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 중국 최대 웹툰 플랫폼이 이제 콰이칸이라든지 북가마나 반차원에 미스터 블루가 자체 제작한 웹툰 작품을 동시에 공급하기로 최근 결정이 됐습니다. 다양한 소재의 웹툰을 제작해서 일본 시장도 좀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단기, 중기 이평선을 약간 좀 상향 돌파하고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언제든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한 2, 3주에 한 번 정도는 장대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도 장대 양봉을 한 번 정도 뽑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부근에서 잡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 장대 양봉 고점 9,000원, 손절가는 7,0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그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인데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중국 소비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좀 반영될 수 있는데, 그 외국인 텍스 리펀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이 텍스 리펀드라는 게 관광객이 부가세를 포함한 상품을 구매하고 그걸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가져갈 때 이제 구매 물품 세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텍스 리펀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 텍스 리펀드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후 면세점과 환급 채널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텍스 리펀드 업계를 좀 선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 인센티브 단체 방한, 그리고 대만 크루즈 단체 입항과 항공 노선 신규 취항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9월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844만 명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이제 4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증가한 모습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 모두 증가하고 있고요. 4분기에는 이제 10월 국경절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 그리고 11월 광군제 이런 성수기 효과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게 이제 4분기니까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역시 모멘텀을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 사후면세점 활성화를 위한 방안 꾸준하게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최근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가능 한도를 현행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리고 인당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추가적인 정책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뭐 약간 이제 옆으로 흐르는 그런 흐름인데요. 웬만해서는 3,000원 초반대를 깨진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재반등 기대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 종가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3,0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나이부터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서울반도체 지난 시간에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궁금하고,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짧게 보면 좋을까요? 네, 서울반도체는 이제 흐름은 뭐 양호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후에 이제 소폭 상승해 있는 구간입니다. 한 3-4% 정도 플러스 구간인데, 아직은 이제 뭐 수급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지만 20일 이평선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충분히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로 보실 분들은 뭐 짧게 차익 실현하셔도 되지만 재상승,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이제 15,000원입니다. 15,000원까지 노려보는 관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500원. 지난주에 말씀드린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미스터 블루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중에는 그래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 게임 사업의 매출 비중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기존의 그 웹툰 사업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게임 사업을 확장하면서 웹툰 사업의 높은 의존도를 좀 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눌림목 이후에 급등을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60일 이평선 근처에서 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위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000원. 가격 전략만 잘 염두에 두시면 단기로 한번 성과 기대해 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함께 나눠볼 주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주제가 좀 기네요. SK하이닉스 핵심 소재 기업 SK머티리얼즈 분석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SK머티리얼즈 이야기일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 이후에 이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부품업체들을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핵심 소재 기업들을 수직 계열화를 시키면서 힘을 한 군데 모으는 전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SK 머티리얼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웨이퍼를 생산하는 SK 실트론과 함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두 기업도 나중에 인수 합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면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분기 이후에 내년 1분기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짚어볼 때 충분히 지금 좀 고려해볼 부분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이 수직 계열화를 좀 완성하면서 SK 에어가스와 SK 트리캠, SK 쇼와덴코 여기에 한유케미칼까지 전체적으로 인수 합병을 통해서 상당히 소재 쪽으로 집중화 전략을 좀 펼치고 있는데 바로 이 SK 머티리얼즈로 모두 통합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까지 매출액을 6조 원 정도, 여기에 이제 현금 창출력을 한 2조 원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보이는 전체적으로 소재 부품 기업 중에 가장 소재와 관련된 핵심 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전략이 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틀어지면서 이 IT 부품과 관련된 소재 기업에 상당히 좀 스포트라이트가 받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았지만 내년 정도 1분기 이후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특수가스, 에어가스, 트리캠 이 세 부분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2020년 내년부터 모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면서 SK 머티리얼즈는 전 파트가 좀 관심을 좀 받기에 충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IT 소재 독립과 관련돼서 내년에 우리가 IT가 특히 이제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왔을 때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만 현재는 이렇게 인수 합병 과정을 좀 거치면서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좀 접근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있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좀 보시는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서서히 내년 1분기 이후를 보시면서 충분히 매집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내일 볼만한 종목 있으면 오늘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지수가 이제 반등을 좀 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숨고르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선물 옵션 올해 마지막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전부터 이제 서서히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배당과 관련해서 아마 프로그램 매수를 좀 이용해서 충분히 이번 주 이후에 지수를 좀 끌어올릴 개연성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중요한 픽 이벤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실적이 좀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좀 추격해서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성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인데요. 신발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두고 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디다스 운동화 제조업체 중에서 전체적으로 비중이 한 15%가 넘는 2위 제조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기조를 좀 보면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레벨업을 좀 기대하면서 주가를 우상향 좀 시키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종목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최근에 상당히 상승한 이후에 직전 고점에서 매물을 상당히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쳤고요.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위쪽으로 돌파 이후에 지금 이제 눌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과 돌파하는 기간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좀 하락할 때 눌림목 구간을 좀 들어왔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충분히 끌고 가면서 레벨업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펼쳐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